만약 한 남자가 40년 동안 당신을 배신했다면 당신은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떠나시겠습니까? 혹은 그 남자의 남은 인생에 절대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기 위해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제 어머니는 지난 40년간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소란 한 번 피우지도 않고 오직 아버지의 칠순 잔칫날만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자축하기 위해 마련된 그 잔칫날, 모든 하객들 앞에서 벌어진 한편의 연극은 아버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희 가족과 아버지의 내연녀까지 어머니의 단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평생을 상처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의 치밀하고도 서늘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드릴 겁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오래전은 60을 넘겼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길고 긴 여정을 돌아보게 되는 나이죠. 남들은 저를 보고 복 많은 여자라고들 합니다. 박민혁처럼 능력 있고 성공한 남편을 만났으니 복이요. 지훈이처럼 착하고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복이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저택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또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가족의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아침이었죠. 서울의 부촌 평창동, 저희 집 식당에 커다란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윤이 나는 원목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는 관리인 아주머니가 장미덤불을 정성껏 다듬고 있었고 가위질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크림색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죠. 남편 박민혁은 고급 실크 잠옷 차림으로 을에 앉던 안락의자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콧등에는 돋보기 안경이 걸쳐져 있었죠. 그때 10살이던 아들 지훈이는 새로 산 레고를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다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냄새 좋다. 오늘도 엄마표 된장찌개네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천 번은 연습했을 자연스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응, 우리 아들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남편은 신문을 접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여유가 여전히 눈빛에 어려 있었죠. 당신은 언제나 참 한결같아. 내가 온갖 맛있는 걸 다 먹어봐도 당신이 끓여준 찌개만 한 게 없어. 남편의 칭찬은 여느 때처럼 달콤했지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한때 저는 그 말에 취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세련된 겉모습과 가머니설 뒤에는 제가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요. 아침 식사는 거짓된 화기애애함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이야기, 새로 계약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아들 지훈이는 학교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은 것을 자랑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남편과 아들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현모양처이자 자상한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배역이었으니까요. 제가 기꺼이 맡았고 막이 내릴 때까지 연기해야만 하는 배역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은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명품 골프웨어로 갈아입고 값비싼 향수를 살짝 뿌린 뒤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훈이랑 집에 잘 있어. 점심은 들어와서 먹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검고 육중한 벤츠가 웅장한 철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그림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요. 제가 매일같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덧칠하고 있는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이미 사라진 후였죠. 이 넓은 저택 안에서 저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에게 가고 있었고 법적인 아내인 저는 이 황금빛 세장 안에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 속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진실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여린 손에 의해 우연히 거쳤던 그날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서울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내일은 가족과 함께 어디로 나들이를 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만화책을 사러 집 앞 서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며 아이에게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명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뛰어나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대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 15분이면 돌아왔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1시간이 다 되도록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스불을 끄고 외투를 걸친 채 아이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빗소리와 시끄러운 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문 닫은 상점,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의 작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정말 놀랐잖아. 왜 혼자 여기 앉아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언제나 반짝이던 크고 동그란 눈에는 눈물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떨고 있는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뚝 그치고 엄마랑 집에 가자.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내내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꽉 잡은 아이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타주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줄래? 아이는 저를 보며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서점 근처 작은 골목에서요. 아빠 차가 거기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부르려고 다가갔는데 아빠가 어떤 아줌마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한테 뽀뽀도 했어요. 거기까지 말한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왜 아빠가 다른 사람을 안고 있어요? 아빠는 이제 엄마랑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늘 의심해왔던,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 사실이 결국 제 어린 아들 앞에서 드러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 한밤중에 은밀한 통화,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옷에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 그 모든 신호들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합리화했죠.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 행복이라는 그림 위에 있던 균열은 이제 깊은 심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잘 들어. 아빠는 여전히 엄마랑 지훈이를 아주 많이 사랑해. 어른들의 일은 가끔 복잡해서 우리 지훈이가 아직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엄마랑 약속해 줄래? 오늘 본 건 엄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지? 아빠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약속해줘. 아이는 무의식 중에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충격이 아이의 여린 영혼의 깊은 상처로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고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피 흘리는 상처,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곁에 누워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건너편 방에서는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꿈속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있겠죠.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쓰라리고 굴욕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완벽했던 가족이라는 그림은 산산조각 났고 그 조각들 속에서 제 안에 또 다른 여자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 이후 지훈이는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자랑하지도 예전처럼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항상 형언할 수 없는 슬픔, 나이답지 않은 어른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를 볼 때마다 슬그머니 피하며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 박민혁은 당연히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과 외부 관계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집에 있을 때면 늘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 비밀이 아이의 여린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갑작스러운 약속으로 외출한 후 저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펜을 쥔 대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생각해?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더니 황급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아니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봐.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날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든 거지. 제 말에 아이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펜을 내려놓고 제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워요. 아빠 보기 싫어요. 왜 아빠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요? 엄마는 이렇게 좋은데. 저는 아이가 실컷 울도록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아빠 일,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커다란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아빠한테 계속 잘해줬어요?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네 엄마니까 네가 아빠를 잃게 할 수도 이 가정을 이렇게 쉽게 깨뜨릴 수도 없었어. 이해하겠니? 아이는 침묵했습니다. 눈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죠. 저는 제 말이
10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저 참고 견디는 나약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지훈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내거나 오는 것만으로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려야만 해. 기다리는 건 비겁한 게 아니야.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야. 엄마한테는 네가 바로 그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누구도 우리 모자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네가 엄마 곁에서 엄마를 믿어줘야 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지훈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말을 소화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믿어요. 엄마랑 같이 기다릴게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훌쩍 커버렸음을 느꼈습니다. 그 충격은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약속, 아들의 믿음은 저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아들이라는 동맹군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몰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치밀하며 엄청난 인내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박민혁 씨, 당신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너무 얕봤어요. 내가 그저 당신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당신은 틀렸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몰랐군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당장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신과 그 여자에게 너무 쉬운 선물이 될 테니까요. 저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제 아들과 저의 몫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지훈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은 저를 거짓과 체념이라는 족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통을 곱씹을 필요도, 아들 앞에서 억지로 행복한 가면을 쓸 필요도 없게 되었죠. 이제 우리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단단한 유대감, 같은 전선의 선동지로서의 암묵적인 계약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쓰는 침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국화차 한 잔을 우려내고 남편이 늘 앉던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넓은 저택은 정적에 휩싸였고 괴종시계에 규칙적인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과 제 인생을 냉철하고 명확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희생했던가?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명문대 경제학과 졸업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이자 어머니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친구 관계도 개인적인 취미도 모두 버리고 오직 가정을 돌보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힘과 청춘, 지혜를 쏟아부어 남편 박민혁이 성공의 정점에 오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희생이 가치 있다고, 가족의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남편은 성공가도를 달리자 함께 고생했던 조강지철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새롭고 더 젊고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무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젊음과 미모, 맹목적인 동경심을 가진 유나라는 비서는 완벽한 선택지가 되었죠. 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오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책장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혼한다? 아니,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이혼하면 저는 빈손으로 쫓겨날 겁니다. 이 집도 저 회사도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일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은 지치고 굴욕적인 법정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주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겠죠. 결혼에 실패한 여자, 아들 지훈이는 아빠와의 단절, 친구들의 놀림을 견뎌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 저는 더 이상 기생하는 덩굴이 될 수 없습니다. 저만의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도 저와 제 아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복수. 달콤하고도 철저한 복수. 저는 남편 박민혁이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을요. 저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정상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공부해야 했습니다. 저는 책과 비즈니스 세계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제, 투자, 금융에 대한 지식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저만의 자금을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로 큰 돈을 제게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돈을 제 자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은 저만 아는 비밀 계좌에 차곡차곡 모을 겁니다.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유나의 관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또한 남편의 회사, 재무 상태, 주주 구성, 그리고 약점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수년 혹은 1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인내심과 지혜, 그리고 냉정한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빼곡하게 글씨가 들어찬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奮斗할 목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꽃은 더 이상 증오의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굳은 결의의 불꽃이었습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푸짐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그의 출근복을 깔끔하게 다려주었습니다. 그는 제 눈빛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순종적이고 현명한 아내가 지난밤에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승리가 정해진 전쟁을 막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다시 예전의 궤도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요. 주말에는 여전히 화목한 가족 식사가 있었고 휴일마다 호화로운 휴가를 떠났습니다. 남편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 눈에는 여전히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갑작스러운 출장도 잦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 다정한 엄마였으며 단 한 번의 다툼도 토라짐도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서는 거대한 세상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루하루는 목표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날들이었습니다. 낮에 남편이 출근하고 지훈이가 학교에 가면 넓은 저택은 저만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쇼핑을 하거나 미용실에 가거나 다른 부유한 사모님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대학교 때 배웠지만 거의 다 잊어버렸던 경제학 원론책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주식시장, 재무분석,
기업 경영에 대해 읽었습니다. 온라인 투자 강의를 신청하고 마치 예전의 대학생처럼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는 더 이상 저에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저는 남편의 업무에도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사 서류를 집에 가져올 때면 그가 잠든 틈을 타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재무보고서, 사업계획서, 파트너와의 계약서 등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복사해서 비밀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회사의 혈맥을 파악하게 되었고 강점과 약점, 그리고 사업의 어두운 구석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월 생활비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맡기는 대신 직접 장을 보러 다녔고 가격을 흥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조용히 제 비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지만 점차 불어나 제 희망이자 독립의 첫 벽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저의 변화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묻지는 않았지만 항상 곁에서 작은 행동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책상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고 또 어느 날은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주며 엄마,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관심은 제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배신한 남편을 마주하고 그에게 미소 짓고 그를 돌봐야 하는 것. 마음속으로는 경멸과 증오가 들끓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남편을 보고 모든 것을 뒤엎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방을 바라보며 제 계획을 떠올리면 모든 것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저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맹수의 인내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오만함에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요즘 좀 조용해지고 말이 없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갱년기가 와서 감정 기복이 심해졌을 거라고 여겼죠. 심지어 그는 제게 영양제 몇 통을 사다 주며 건강과 미모를 위해 꾸준히 챙겨 먹으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무심함에 저는 때때로 혼자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을 바로 자기 집 안에서 자기 손으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그렇게 무서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와 제 아들만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침묵.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는 날 모든 거짓을 쓸어버리고 벌거벗은 잔인한 진실만이 남게 되리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을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심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10년, 한 아이가 청년으로 자라기에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기에 그리고 하나의 계획이 조용히 자라나 단단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여전히 박민혁 사장의 아내 이수진이었습니다. 가정적이고 온화하며 사려 깊은 여자였죠. 그것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고급스러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넥타이를 골라주고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운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편이 나가면 저는 다시 지훈이를 챙기고 숙제를 확인하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전업주부의 일, 저는 단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해냈습니다. 집안의 가사도우미들은 늘 저를 칭찬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세요. 사장님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미소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의 정성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계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완벽할수록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의 경계심은 느슨해졌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미소와 따뜻한 저녁상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가 사업에서의 성공, 수십억짜리 계약, 파트너들의 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존경심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한편의 연극을 보고 있었고 동시에 관객이자 배우였습니다. 어떤 밤에는 술과 여자 향수 냄새에 흠뻑 젖어 늦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껴안고 상투적인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비밀 은행 계좌의 숫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서류 뭉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앞에 서서 작별을 고할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혐오감과 굴욕감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폭발적인 증오의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게 꾸준하고 끈질기게 타오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불씨는 추운 겨울밤 제 의지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기만의 어둠 속에서 제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불꽃은 눈물과 인내 그리고 아들을 향한 제 무한한 사랑으로 키워졌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는 늠름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른스러우며 속이 깊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이는 제 눈 속에 불꽃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계획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항상 조용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고 제가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평온한 눈빛을 가졌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날카로움과 결단력이 숨어 있는 여자. 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약했던 과거의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정의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그 가정의 운명을 제 손에 쥐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심판의 날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위장은 저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들이 학교에 가면 저는 온종일 이 넓은 저택을 저만의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증오심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는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제 자기계발의 여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경제학, 교재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건조하게만 느껴졌던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시장에 대한 이론들이 이제는 생생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세상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죠. 저는 최신형 노트북을 사고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지식의 보고로 통하는 마법의 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재무 분석, 마케팅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진짜 학생처럼 열심히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과제를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유망한 주식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새벽이 3시까지 깨어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40대 중반. 부엌일에 익숙해진 제 뇌가 복잡한 개념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은 결심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점차 저는 숫자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복잡한 그래프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실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아둔 돈에서 일부를 떼어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반이 탄탄한 대기업의 안전한 주식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매수 주문을 넣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온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깜빡이는 파랗고 빨간 전광판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수익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감정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달콤함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첫 성공은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과감해졌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 외환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리스크를 분석하는 법, 필요할 때 손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항상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봐서 적지 않은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불안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실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 계속 나아갔습니다. 금융 지식 외에도 저는 외모와 사교 기술도 가꾸었습니다. 몸매와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고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예술적인 꽃꽂이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저는 은은한 화장법과 제 나이에 맞는 세련된 옷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에 나타날 때 저는 제 자신의 가장 완벽한 버전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며 매력적인 모습으로요. 자기계발의 여정은 저에게 지식과 돈뿐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인생,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제가 판을 뒤집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무기였지만 치열한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의 투자 실패와 복잡한 재무 보고서를 붙들고 고민하던 긴 밤들을 보내며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저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제가 저택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 외부 세계와 다시 어울려야 할 때였습니다. 박민혁 사장의 아내가 아닌 바로 저 자신으로서요. 저의 첫 번째 선택은 한 여성 기업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제 주위는 모두 성공하고 똑똑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책에서나 읽어본 수십억 원짜리 거래와 경영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저는 스스로가 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번의 모임에서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관찰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모임에 나가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부유하고 한가한 사모님들이 모여서 옷이나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새로운 취미쯤으로 여겼죠. 남편의 무시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강은숙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유명한 한식 레스토랑 체인의 대표였는데 60대였지만 여전히 민첩하고 활기찼습니다. 호탕한 미소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가졌죠.
언니는 모임의 다른 여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재산을 과시하는 대신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창업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강인함과 연륜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은숙 언니가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숙이에요. 몇 번 모임에서 봤는데 말은 별로 없지만 눈빛이 아주 깊더라고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저는 그냥 전업주부라서요.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숙 언니는 크게 웃었습니다. 전업주부도 직업이에요. 무급이지만 최고 경영직이라고. 그렇게 기죽지 말아요. 내가 보기엔 수진 씨한테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나랑 커피 한잔 할래요? 우리끼리 이야기 좀 나눠봐요. 그날의 커피 약속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은숙 언니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독립하고 싶고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갈망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비판 없이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 투자 지식의 허점을 지적해주고 좋은 책과 믿을 만한 금융 전문가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스승이자 언니가 되었습니다. 은숙 언니의 소개로 저는 경제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최지연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날카롭고 이성적이며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라린 이혼을 겪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맨손으로 성공을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저와 어느 정도 비슷했기에 우리는 금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에게는 조금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의 균열과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와 아들의 권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대해 넌지시 비쳤습니다. 변호사의 예리함으로 지연 씨는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묻지 않고 단호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언제든 필요할 때 제가 여기 있을게요. 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지만 그 약자가 법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알 때만 가능해요. 지연 씨는 제가 혼인 및 가족법, 재산 분할 방법,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증거의 종류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지식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복수 계획을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되었죠. 강인하고 독립적인 두 여성, 은숙 언니와 지연 씨는 제 인생의 두 개의 등대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지식과 새로운 인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완전히 자기 발로 설 수 있으며 심지어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험난한 길 위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직한 동반자들이 생겼습니다. 지식도 동맹도 갖추었습니다. 이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증거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알미였습니다. 법 앞에서는, 이사회 앞에서는, 여론 앞에서는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없다면 제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박민혁과 그의 어린 내연녀의 미래를 한순간에 닫아버릴 수 있는 증거들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첫 단계로 저는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었죠. 지연 씨의 은밀한 인맥을 통해 저는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는 차가운 인상이지만 믿음직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편의 일정, 차량 번호, 그리고 물론 유나라는 비서의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제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데이트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친밀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그리고 모든 것이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초조함과 괴로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이메일이 올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열어보고 영상을 하나씩 보는 것은 저에게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 그가 그녀를 위해 몰래 사준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 고통이 제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통을 분노로, 분노를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파일들을 암호화된 USB에 조심스럽게 저장했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파괴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의 말이 담긴 음성이요. 저는 더욱 위험한 일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핸드폰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간 어느 날 저는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평소 저에게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리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및 눈에 띄지 않지만 소리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는 위치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끝나면 서재에서 내연녀와 통화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로 애정 표현을 하고 비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제가 기다리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피곤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약간의 취기가 느껴졌죠. 이 집은 너무 답답해. 저 늙은 마누라 앞에서 항상 모범적인 남편인 척 연기해야 하잖아. 그 여자가 뭘 알겠어? 맨날 부엌대기처럼 잔소리나 해대고 지긋지긋해. 유나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언제 그 아줌마 버리고 나랑 결혼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남편이 달랬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복잡해져.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지훈이도 있고. 일단은 그냥 이대로 두자고. 내가 그 여자랑 사는 건 그냥 체면 때문이야. 내 마음은 전부 내 거잖아. 몇 년만 더 기다려. 지훈이가 대학 졸업하고 독립하면 그 여자한테 돈 좀 쥐어주고 깔끔하게 쫓아낼 거야. 그때는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명분을 줄게. 깔끔하게 쫓아낼 거야.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빚이자 버려야 할 귀찮은 존재였던 겁니다. 제 모든 희생과 청춘이 그에게는 그저 짐이었던 겁니다. 저는 녹음을 껐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허함과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 영상, 그리고 수년간 모아온 회사, 재무자료, 사본과 함께 모든 중요한 녹음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종이로 인쇄하여 나무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잠갔습니다. 그 상자는 옷장 깊숙한 곳,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장 큰 비밀이자 대량살상 무기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제 고통과 굴욕이 담겨 있었고 또한 제가 자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열릴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은 두 개의 튼튼한 다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민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목줄, 즉 대한건설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와 땀, 자부심,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는 것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대한건설의 일부가 되어야겠다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중요한 일부가. 성공적인 투자로 점점 불어난 자금과 은숙 언니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건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주식 거래는 주로 내부자 간이나 개인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직접 나설 수 없었습니다. 주주 명부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 제 계획은 즉시 탄로날 테니까요. 저에게는 대리인이 완벽한 위장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와 은숙 언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련한 사업가인 은숙 언니는 저를 도와 작은 금융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대표는 언니의 믿을 만한 먼 친척 명의로 했죠. 이 회사는 제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실행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모든 법적인 측면을 담당하여 모든 계약과 서류가 한치의 허점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작전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제 투자회사는 대한건설의 소액 주주들, 즉 몇천 주나 몇만 주를 보유하여 이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실질 가치보다 약간 높은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신속한 결제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작은 투자에 불과했고 가지고 있어도 큰 이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개미가 탑을 쌓듯 제가 위장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다른 경로와 다른 시점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남편은 오만함에 빠져 이런 소액 거래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형 프로젝트와 외부 관계, 그리고 물론 내연녀와의 미래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 바로 아래에서 지진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제가 행동을 결심하기 약 2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대한건설이 한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큰 사고를 겪으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내부 주가도 덩달아 폭락했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불안에 떨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남편이 위기를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저는 제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장에 풀린 주식을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로부터 헐값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심지어 위기 이후 남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잃은 몇몇 대주주들에게도 접근하여 그들의 지분 일부를 팔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건설의 위기는 결국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쌓아온 인맥과 탄탄한 재력 덕분에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풍파를 헤쳐나온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축하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에서 그는 회사의 주주 구성에 천지가 개벽할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주주가 조용히 부상하여 이제 자기 자신 다음으로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 회사의 파티에서 돌아온 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투자회사 계정에 로그인하자 대한건설에 대한 제 지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숫자는 4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주총회에서도 제 결정적인 발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큰돈을 번 투자자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병력을 준비하고 출정의 날만을 기다리는 장군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생하는 전업주부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세력이었고 그가 주인 행세를 하는 바로 그 회사의 대주주였습니다. 박민혁 씨, 당신은 여전히 승리의 도취에 잠들어 있지만 가장 날카로운 칼이 이미 당신 목에 겨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군요. 숨바꼭질은 곧 끝날 겁니다. 이제 제가 제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시간은 기묘한 흐름을 가졌습니다. 고통을 닳게 하기도 하지만 증오를 키우기도 하죠. 15년의 기다림은 저에게 한 세기처럼 길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제가 가장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 박민혁이 곧 칠순, 즉 고희, 구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후 남편은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위대한 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그는 친구, 사업 파트너,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을 모두 초대하여 전례 없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흥분된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곧 칠순이야.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하객 500명 정도 초대해서 아주 크게 파티를 열 생각인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완벽하게 연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여보. 칠수는 당연히 크고 기억에 남게 해야죠.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남편은 저의 열정적인 반응에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거 잘 됐네. 그럼 파티 준비는 전부 당신한테 맡길게. 당신이 꼼꼼하고 세심하잖아. 난 당신을 믿어. 비용 걱정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차갑지만 짜릿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전부 알아서 할게요. 당신 어깨가 으쓱해지고 모두가 감탄할 만한 파티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세우려는 그 무대가 실은 그의 명예와 경력을 묻어버릴 처형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현명한 아내인 제가 바로 이 마지막 연극의 연출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그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신라호텔에서 가장 큰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최고의 이벤트 기획사를 고용하여 수입산 생화와 최첨단 음향 및 조명 시스템으로 화려하게 장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초대 손님 명단은 제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파트너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유명 기자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이 몰락의 순간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목격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남편을 극진히 위하는 아내라는 가면 아래 위장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가 사업 때문에 고생한 것을 보상해 주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의 내연녀 유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싫은 상황을 염탐하고 미래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늘 부드럽게 거절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자신감은 그녀를 약간 불편하게 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나날 동안 저는 지훈이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대형 투자회사의 부장이 되어 성숙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확신하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제 손 안에 쏙 들어오던 작은 손이 이제는 크고 든든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15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단다. 엄마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건 엄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이기도 해. 네가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전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아들의 지지는 가장 큰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물은 쳐졌고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운명의 생일 파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파티를 앞둔 마지막 며칠,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생화가 트럭으로 실려왔고 파트너들이 미리 보낸 값비싼 축하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남편은 축하의 말에 둘러싸여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안을 오가며 마치 자신의 궁전에 있는 왕처럼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화려함이 곧 드러날 끔찍한 진실을 덮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로 바쁜 동안 저는 제 작은 서재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약 15분 길이의 영상으로 지연 씨가 신뢰하는 영상 편집 전문가와 함께 제가 직접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의 사진을 다시 보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 고문이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 남편과 유나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그의 미소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그가 회사 돈으로 그녀에게 사주었다는 것을 제가 아는 그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그들이 껴안고 있는 모습, 출장을 빙자한 그들의 은밀한 휴가, 값비싼 리조트에서의 모습들, 사진 한 장, 한 장이 결코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자의 목소리가 이제는 경멸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내 늙은 마누라는 부엌대기 같아. 돈 좀 쥐어주고 깔끔하게 쫓아낼 거야. 저는 이 말들을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고 마침내 제 심장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고 차가워졌을 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이 고통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편집 전문가는 신중하게 작업하여 증거들을 논리적이고 극적으로 배열했습니다. 영상은 저희 부부의 결혼 사진, 지훈이의 신생아 시절 모습, 가족 여행 사진 등 과거의 달콤하고 행복했던 이미지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배경 음악으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관객과 남편, 자신의 경계심을 잠재우기 위한 향수를 자극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음악이 멎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남편과 유나의 첫 번째 사진이 뚜렷하고 반박할 수 없게 나타났습니다. 연회장 아래쪽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 남편은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는 굳어버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그들의 외도 행각을 기록한 수많은 사진과 짧은 영상들이 연달아 상영되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자막으로 처리된 녹음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의 잔인한 말들, 내연녀에게 한 약속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의 절정은 유나의 오피스텔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술에 취한 남편은 그녀에게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 어떻게 공금을 횡령했는지, 다른 주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타였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도 있는 증거였죠. 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고발장이었고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작은 USB에 저장하여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USB는 원자폭탄의 위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혁이 남은 평생 결코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서서 고요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지난 15년을 흘렸던 눈물을, 외로웠던 긴 밤들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비록 가시밭길이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제 인생의 낡은 장이 닫히고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도 제 존엄성을 짓밟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신라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었습니다. 최고급 예복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오가며 대화를 나누었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부와 권력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장엄하고 호화로웠습니다. 저는 특별 주문 제작한 짙은 청록색 비단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으며 은은하지만 또렷한 화장을 했습니다. 남편 박민영 옆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식 있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대신해 축하의 말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제가 복이 많다며 여전히 우아하고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그 미소 뒤에 곧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사람의 차갑고 평온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편 박민혁은 모든 주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술과 자부심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회장을 오가며 사람들과 악수하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는 명성의 정점에 서 있었고 자신의 왕국에서 신하들의 찬양을 즐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나도 빠질 수 없었죠. 그녀는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강렬한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우리 옆에서 하객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남편 주위를 맴돌며 이따금 은밀하게 친밀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결국 당신도 이 자리를 나에게 넘겨주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도전과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음껏 즐기렴. 네가 자유롭게 날뛸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 에피타이저와 식전 공연이 끝난 후 사회자는 파티의 주인공인 박민혁 회장님을 무대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남편은 열렬한 박수 속에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격식을 차리며 헛기침을 한 뒤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들었던 창업 과정, 대한건설의 성공,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거짓으로 감상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현명한 아내 이수진 여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제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희생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연회장에서는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미소 지으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네, 박민혁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수진 여사님께서도 회장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의미 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시선이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움과 만족감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신의 공덕을 칭송하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생각했겠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감미로운 배경, 음악과 함께 우리의 결혼사진, 어린 지훈이의 모습, 회사 초창기 시절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하객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악이 뚝 끊기고 화면이 암전되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대낮처럼 선명한 남편과 유나가 호텔 앞에서 열정적으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어머 하는 경악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의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는 굳어버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짧은 영상들이 연이어 재생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휴가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연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늙은 마누라는 지긋지긋해. 이어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언제 그 아줌마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잔인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돈 좀 쥐어주고 깔끔하게 쫓아낼 거야. 연회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다시 무대 위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던 유나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인파 속으로 숨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오피스텔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이 공금을 횡령하고 주주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목소리. 이 순간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건설의 주주이자 사업 파트너인 하객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경멸의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상은 화면 가득 채운 큰 글씨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생신 축하해요. 연회장의 조명이 켜지자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무대로 올라가 넋이 나간 사회자의 손에서 다른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떨고 서 있는 남자,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 선물이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 칠순을 맞은 제 남편 박민혁 씨는 자신의 경력과 인격을 가장 진솔하게 총정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민혁 씨, 당신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제 말은 박민혁 씨뿐만 아니라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웅성거리던 공간이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찬양을 즐기던 왕이었던 박민혁 씨는 이제 처형을 앞둔 죄수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극도의 충격에서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전부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당신이 날 해치려는 거야.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군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 여자가 질투심에 저를 망치려고 꾸민 짓입니다. 저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시 일었고 이번에는 경멸과 통쾌함이 섞여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짓이라고요? 박민혁 씨,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내 연녀에게 늘 떠벌리던
부엌이나 아는 멍청한 아내. 15년 동안 제가 오늘을 위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무대 위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제 변호사인 최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제 옆에 서서 또렷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저는 제 의뢰인인 이수진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 저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민혁 씨의 외도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이 녹음 파일들 역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충격이 덮쳐왔습니다. 박민혁 씨는 비틀거렸지만 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박민혁 씨가 대한건설의 공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정황 증거에 근거하여 저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및 이혼 후 재산 분할 과정을 위해 박민혁 씨 명의의 모든 개인 재산, 즉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을 긴급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산 동결,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박민혁 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끝을 알리는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명예, 가족, 사업, 그리고 이제는 돈까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리고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절망과 애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용서,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나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릴 계획을 세웠을 때, 당신은 용서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박민혁 씨, 당신은 나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아들에게, 당신을 믿어준 주주들에게, 당신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에게 잘못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서서 그를 단일 초도 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연 씨, 그리고 어느새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와 제 곁에 서 있던 아들 지훈이와 함께 아래로 향했습니다. 군중은 자동적으로 양옆으로 갈라져 우리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들은 더 이상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존경, 경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문을 나섰을 때 뒤쪽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박민혁 씨가 무대 위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비명 소리,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현장은 전쟁터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곧장 걸어 나와 신선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박민혁 씨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저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생일 파티가 있은 후 며칠 동안 온 도시가 떠들썩했습니다. 박민혁 씨의 사진과 이야기가 신문과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건설업계 거물, 생일 파티에서 몰락, 조강지처의 통쾌한 반격, 대한건설 공금 횡령 스캔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한건설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부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파트너들은 줄줄이 자금을 회수했으며 은행들은 대출을 압박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은 회사가 파산하여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당하게 파도를 가르던 대한건설이라는 배는 이제 폭풍우 속에서 침몰 직전인 난파선과 같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서는
두 번째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친구이자 스승인 은숙 언니와 날카로운 변호사 지연 씨가 함께 했습니다. 뒤에는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 아들 지훈이가 따랐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권위 있으면서도 우아함이 느껴지는 옷이었죠. 저는 더 이상 전업주부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 나서는 전사였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저를 남편의 그림자로만 여겨왔던 나이든 주주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민혁 씨의 오랜 친구인 부회장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 씨가 일어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회 여러분, 대한건설의 미래를 논의하기 전에 회사의 대주주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투자회사 성장, 현재 대한건설의 지분 42%를 보유한 기관 주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장의 법적 대표이자 실소유주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지연 씨는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일어서자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놀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부회장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저를 박민혁 씨의 아내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수진이 바로 투자회사 성장의 대표이자 현재 대한건설의 최대 주주입니다. 회의실 전체에 술렁이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늘 박민혁 씨 옆에서 보아왔던 그 전업주부가 이제 그룹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준비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소연이나 원망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한건설이 지금 붕괴 직전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재정은 고갈되었으며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임 경영자 박민혁 씨의 무능하고 불투명하며 비도덕적인 경영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말이 각인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대한건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회사를 구하고 싶습니다. 대한건설은 박민혁 씨 한 사람의 피땀이 아닙니다. 수천 명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며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무너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즉시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계획안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 계획, 언론 위기, 대응, 현금 흐름 안정화, 파트너 및 은행과의 재협상,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아들 그리고 은숙 언니의 전문가 팀이 밤새워 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있던 경멸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과 희미한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여성이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 즉 충분한 역량과 비전, 그리고 결단력을 갖춘 새로운 선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사회의 현 회장인 박민혁 씨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 아니었습니다. 박민혁 씨에 대한 불신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주그룹의 지지와 제42% 지분의 힘으로 저는 대한건설 이사회의 새로운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기가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는 의장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수년간 박민혁 씨가 앉았던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생각보다 푹신하지 않았고 약간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기다림, 저는 이날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부터 대한건설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제 자신의 가치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회장 의자에 앉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더 힘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침몰하는 배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거의 사무실에서 먹고 자다시피 했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박민혁 씨의 측근이었던 구 경영진들은 저를 의심과 은근한 반감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지 개인적인 원한으로 회사를 차지한 운 좋은 여자일 뿐 실질적인 능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들은 제 말을 끊고 곤란한 질문을 던지며 의도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사람이 거대 그룹을 이끌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든 보고서를 읽고 숫자 하나하나를 분석했으며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재검토했습니다. 낮에는 부서별, 파트너, 은행과 끝없는 회의를 했고 밤에는 사무실이 조용해지면 지훈이와 은숙 언니의 자문팀과 함께 모여 다음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의 변신은 내면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입던 옷들을 버리고 세련되게 재단된 정장과 우아하면서도 권위 있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충 머리를 묶던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의 이수진 회장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체념이 아닌 날카로움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조치는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아첨만하던 박민혁 씨와 함께 부패한 관료 체제를 만들었던 인물들을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대신 능력과 열정이 있지만 구 경영진 아래에서 묻혀있던 젊은 인재들을 발탁했습니다. 지훈이를 회장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그의 능력과 시장에 대한 예리한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직접 채권단 및 파트너들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저는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재무 구조 조정 계획과 실현 가능한 부채 상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진정성과 결단력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저와 대한건설에 6개월의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주요 채권단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파산 절차를 밟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점차 저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부채 상환 연장에 동의했고 몇몇 전략적 파트너들은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직원들의 사기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진정한 리더, 즉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며 진심으로 회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이든 이사들의 눈에 있던 의심도 점차 사라지고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긴장됐지만 성공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한때 저를 무시했던 부회장이 제 책상으로 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6개월 후 대한건설은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회사는 비록 미미했지만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 회사의 이미지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룹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약하고 의존적이었던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성 기업가 이수진만이 남았습니다. 이 변신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끈기, 그리고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로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대한건설이라는 배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서자 제 업무의 속도도 점차 여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거나 서류 더미 옆에서 급하게 식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민혁 씨와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저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요. 그것은 저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 진정한 기쁨은 제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은숙 언니, 지연 씨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책걸상이 낡은 오래된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은숙 언니는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탄 피부에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 많은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제잘거리며 낡은 통지표에 찍힌 100점짜리 시험지를 자랑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 가난했지만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쁘게 따은 머리를 한 여자 이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 고향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삶이,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새싹들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수익과 제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재단의 이름은 햇살을 기다리며로 어려운 지역의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주된 목표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 꿈을 좇을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 결정은 지훈이와 은숙 언니, 지연 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훈이는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도왔고, 은숙 언니는 사회활동, 운영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지연 씨는 재단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었습니다. 자선재단 일은 저에게 새로운 기쁨, 맑고 평온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서 감사 편지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학교가 지어지고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여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삶이 참으로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와 지나간 고통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한때는 제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나눔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미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과 꽃꽂이, 동호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은숙 언니, 지연 씨와 함께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등산을 하고 바다에 가고 길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세상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 삶이 저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여정은 이제 더 이상 증오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고 일과 나눔, 그리고 우정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햇살을 진정으로 찾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재건하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한 남자가 절망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혁 씨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하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스캔들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친구와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한때 그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전염병처럼 피했습니다. 웅장했던 저택은 압류되었고 고급 차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낡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물질적인 상실이 아니라 정신적인 붕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패배시킨 사람이 바로 그가 늘 무시했던 아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책과 증오 속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을 마주하기 두려워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밤에는 잔인한 현실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했습니다. 그가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내연녀 유나는 그가 몰락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전에 몰래 챙겨주었던 적지 않은 돈을 들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배신은 이미 산산조각난 그의 자존심에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격이었습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들었던 창업 초창기, 제가 곁에서 그를 격려하고 한 푼, 두 푼 아껴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던 모습, 그가 아플 때마다 정성껏 간호해 주었던 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던 아들 지훈이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여겼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서먹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박민혁 씨,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지금 바빠서요. 아빠는 그냥 너랑 내 엄마 안부가 궁금해서. 어머니는 잘 지내십니다. 회사 일과 자선 재단 일로 아주 바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훈이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 하는 신호음이 망치처럼 박민혁 씨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훈이는 결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한 것을 후회했고 저를 무시한 것을 후회했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심었고 이제 폭풍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고독과 병, 그리고 남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뒤늦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또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건설은 제 지휘 아래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여 신뢰와 투명성으로 유명한 국내 최고의 건설 그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일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의 대부분을 지훈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재능과 성숙함으로
그 자리에 충분히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고문 역할만 맡고 햇살을 기다리며 자선재단과 제 개인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슬픈 기억이 너무 많은 오래된 저택에서는 더 이상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더 작은 집을 사서 직접 꽃과 채소를 가꿀 수 있는 예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깨고 직접 차를 우리고 정원에 나가 장미 덤불을 돌봅니다. 삶은 놀랍도록 평화롭고 소박했습니다. 이제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과 손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훈이는 마음씨 곱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와 결혼하여 저에게 아주 귀여운 손자, 손녀를 안겨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소리가 제 작은 집을 항상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들이 작은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참으로 평온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만족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은숙 언니와 지연 씨는 여전히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이나 수십억짜리 거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눕니다. 새로운 요리법, 좋은 책, 혹은 그냥 함께 앉아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는 것. 폭풍우를 통해 단련된 우리의 우정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소중해졌습니다. 가끔 박민혁 씨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공금 횡령죄로 복역한 후 그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며 건강이 날마다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평온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용서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저는 두 손주와 함께 집 현관에 앉아 정원의 꽃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이제는 희끗희끗해진 제 머리카락 위로 쏟아졌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서 빵 한 접시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쉬엄쉬엄 차 드세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맑은 맛이 퍼져나갔습니다. 곁에서 제잘거리는 두 손주를 보고 며느리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는 소박하지만 더없이 충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한 권의 소설에 비유한다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비극과 희극, 눈물과 웃음, 증오와 용서가 모두 담긴 소설. 하지만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소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세운 자선재단 햇살을 기다리며가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여는 날입니다. 지난 10년간 재단은 수천 명의 여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왔고 외딴 지역에 수십 개의 학교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기념식은 제 집 정원에서 친한 친구들, 재단과 함께한 파트너들, 그리고 특히 재단의 도움으로 성장한 몇몇 대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까맣고 마른 그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수진 회장님과 재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달콤한 열매, 삶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복수는 잠시의 통쾌함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의 삶이 나로 인해 변화하고 더 나아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늠름한 그룹 회장이 된
제 아들 지훈이가 가족을 대표해 연설을 했습니다. 아들은 사업 성공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제 어머니는 아들은 자랑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를 아무리 어두운 상황으로 내몰지라도 우리에게 의지와 인내, 그리고 선한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만의 햇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의 영감이자 제 인생의 태양이십니다. 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은숙 언니, 지연 씨, 아들,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 우리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중앙에 서서 두 손으로 손주들을 껴안고 환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등 뒤로는 햇살과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길고 어두운 겨울밤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제 인생에도 밝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자유를,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진정한 행복,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충만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다림은 마침내 값진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이제 오직 햇살 좋은 날들만 가득할 것입니다.